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입니다. 40대 17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밀펀터 잭 윌슨 선수가 지난주에 이제 복귀전을 치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4주차에는 50%의 패스 성공률에 터치다운도 하나, 인터셉션 2개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즌 첫 경기가 좀 저조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뭐 터치다운은 없었습니다만 패스 성공률도 많이 끌어올렸고 러싱 터치다운 하나를 또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보단 더 나았던 모습, 그러면서 지구 라이벌 돌핀스를 상대로 또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공수양면에서 루키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해줬던 제치였는데 이날 이제 2라운드 전체 36번으로 뽑은 러닝백 브리스홀 선수가 197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다 터치다운을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또 이 나눠서 봐도 러싱에서 97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리시빙에서 100 리시빙 야드. 그러니까 러싱에서도 좋은 역할, 리시빙에서도 좋은 역할, 양면에서 모두 이제 활약을 펼쳐주면서 정말 이게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제츠의 스킬 플레이어가 이런 성적을 기록했던 게 또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돌핀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간 것도 그렇고 지금 제츠가 40점을 냈단 말이죠. 제츠가 40점을 냈던 게 뭐 언젠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제츠에겐 좀 낯선 기록인데 뭐 사실 좋은 일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츠가 지금 뭐 이번 드래프트 또 최근에 뭐 여러 구단에 나아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네. 뭐 저한테는 안 긍정적이지만 제츠에게는 긍정적이죠. 네. 생각보다 빠르게 그 결실을 좀 맺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보기가 좋습니다. 네. 뭐 저는 썩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NFL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 브리스홀뿐만 아니라 이제 이날 이제 수비에서도 1라운드 전체 4번으로 뽑았던 쿼터백 소스 가드너 선수가 세이프티를 만들어내면서 팀에게 첫 득점을 안겨주기도 했었고 데뷔 첫 인터셉션도 또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브리스홀, 수비에서는 소스 가드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수 양면에서 루키 선수들, 그것도 상위 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쳐줬고 지금 뭐 여기다가 올해 또 뽑았던 게럿 윌슨, 저메인 존슨 이런 루키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루키는 아니지만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있는 선수들 뭐 쿼터백 잭 윌슨 포함해서 일라이저 무어, 마이클 카터 그리고 뭐 퀸넨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츠도 이제 리그의 레핑스톡 그러니까 우승 후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이렇게 루키 계약에 다수 묶여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제 정해져 있는 이 셀러리 캡을 또 다른 포지션, 또 다른 슈퍼스타들에게 쓸 수 있는 또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츠가 지금 잭 윌슨이 루키 계약으로 묶여 있는 어떤 시대 안에서 한번 좀 반전을 일으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난 2년 동안 디비전 라이벌 상대로 제츠가 승리가 없었었는데 3년 만에 디비전 라이벌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거든요. AFC 이스트 팀들의 전력이 또 분명히 만만치 않은데 네, 제츠가 그 틈바구니 안에서 좀 나름 생존의 가능성을 좀 비치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마이애미는 사실 좀 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날 이제 마이애미가 투어의 컨커션으로 인해서 이 테디 브리지워터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스 가드너가 세이프티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이 태클을 당하면서 이제 컨커션 프로토콜에 걸렸고 결국 그러면서 스카일러 탐슨 선수가 쿼터백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주 연속 컨커션 부상을 당한 왼손잡이 주전 쿼터백 선수 그리고 그 쿼터백에 맞춰진 플레이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또 백업 쿼터백 이 테디 브리지워터가 선발로 나섰는데 첫 플레이만에 또 이 컨커션 프로토콜에 걸리면서 아웃이 됐고 스카일러 탐슨 선수가 2022 드래프트 7라운드에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서드 스트링도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치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대치 중에서도 이 선수는 사실
가질 수 있는 기대치 거의 한선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사실상의 선발 쿼터백으로 나왔다. 누가 봐도 이 경기를 마이애미가 이기긴 뭐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이제 투아가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섰거나 아니면 탭디 브리지워터가 이제 경기 중에 대한 부상 없이 좀 완주를 했다면 결과는 또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카일라 톰슨이 나온 시점에서 마이애미가 확실히 불리했던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아가 이 경기 선발로 나왔으면 이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리지워터는 모르겠습니다. 투아가 나왔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마이애미가 슬슬 이제 좀 투아의 손절각을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투아를 당장 버려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아를 대체할 무언가를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투아같이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들. 특히나 이제 이 선수는 알라바마의 마지막 해 때도 부상 이슈가 있었고 NFL 오기 전에도 이제 그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서 또 첫 시즌이 사실상 이제 완벽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좋지 않았고 지금 또 이제 뭐 컨커션도 2주 연속 사실상 2주 연속이라고 하지만 지금 4일 만에 컨커션 부상을 2번 당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컨커션이 뭐 다른 부위처럼 이게 괜찮으면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건강만 하면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이 선수를 뽑을 때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문제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돌아와서 잘 하겠지만 이 선수가 언제까지 또 건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선수를 언제든지 내려놓아도 그 다음 플랜에 옮겨가는 게 문제가 없게끔 그에 따른 대비는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상이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언제 이제 실전 경기에 투입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후유증 없이 정말 이제 건강해진 모습일 때 다시 좀 필드 위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장래성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건강하게 오래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가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타이리케 선수가 꽁꽁 묶였습니다. 47 리시빙 야드에 13 러싱 야드. 제츠 선수들이 정말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타이리케 선수가 캔자스시티에 있을 때 이제 이 셀러리 캡 문제로 인해서 연장 계약이 되지 않을 거를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드로 옮길 팀을 찾고 있을 때 가장 근접했던 팀 중에 하나가 지금 제츠였다 그래요. 뭐 물론 이제 돌핀스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협상을 하다가 주세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날씨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이애미를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 타이리케 선수가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적 후에 이 기자와의 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Who? The Jets? 뭐 약간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제츠 팬들이랑 제츠 선수들이 개빡쳤다 그래요. 당연히 빡치죠. 뭐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인터뷰였고 이 인터뷰 때문에 제츠 선수들이 이 5주차에 만나기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칼로슨 선수의 스트립색 이후에 퀸넨 윌리엄스가 펌블 리커버를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마침 이제 퀸넨 윌리엄스 앞에 타리케 선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퀸넨 윌리엄스가 스티프 아음으로 그냥 타리케 선수를 땅에 꽂아버렸거든요. 이게 후다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스티프 아음을 이제 했던 퀸넨 윌리엄스 선수였고 타리케 선수가 사실 그렇게 입을 털지 않았더라면 제츠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동기부여가 이렇게 많이 돼서 나왔을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40대 17까지 점수차가 벌어진 데는 저는 타이리킬이 했던 멘트가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예, 그런 좀 심증이 갑니다. 뭐 굳이 좀 도발할 필요는 없었죠. 네. 또 이제 타이리킬이 돌핀스에 있는 동안에 매년 2번씩 이제 만나야 되는 팀이고
이 스포츠라는 것이 뭐 NFL을 떠나서 어떤 종목이건 간에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제 크게 좀 후회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오늘처럼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슬퍼지는 게 저는 올라타면 왜 이렇게 전성기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물론 이제 올 시즌 아스날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날이 바닥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온 지가 이제 처음이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시즌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끝까지 가봐야 되고 패츠도 아마 비슷한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서글프네요. 뭐 어쨌든 돌핀스와 제츠의 경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21대 15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3쿼터가 끝날 때까지 21대 0 3포지션으로 앞서 있었던 템파베이였기 때문에 뭐 낙승을 거두는 그런 분위기로 갔었는데 갑자기 4쿼터에 펠컨스가 미친 듯이 추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경기가 조금 이제 마지막에 뭐 판정 얘기도 있었고 결국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벅스는 사실 이제 브레이디의 짧은 패스를 극단적으로 좀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드들 전진해 나갔고 이제 엔드존에서는 이제 레너드 포넷에게 좀 의지를 하면서 뭐 차곡차곡 점수를 잘 쌓아갔거든요. 그래서 브레이디가 이날 무려 패스를 52번이나 시도를 했을 정도로 뭐 브레이디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경기였고 포넷이 이제 팀의 리딩 러셔와 리딩 리시버 역할을 동시에 해주면서 뭐 139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 터치다운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뭐 넉넉한 뭐 리드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4쿼터의 디펜스가 좀 이제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체력도 좀 떨어졌겠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펠컨스가 2개의 터치다운을 쌓아 나가면서 이제 추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 포지션까지 뭐 추격을 당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벅스 입장에서는 추가점을 만들거나 혹은 남은 시간을 모두 태워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꼭 실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펠컨스 진영 47야드 지점에서 서드 앤 5에 놓였던 브레디였는데 문제의 그 장면이죠. 브레디가 사실 이제 패스할 곳을 찾다가 뭐 여하이 뭐 열린 곳을 찾지를 못했고 그 사이에 이제 그레디 제럿이 이 벅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브레디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 브레디가 이제 패스 모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명백히 그리고 이제 그레디 제럿이 뭐 불필요한 뭐 위해를 가하기 위한 동작도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하체를 너무 뭐 이렇게 지나치게 공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무게를 실어서 뭔가 상대를 좀 위협을 하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적절한 타이밍에 태클이 들어갔더라도 또 페널티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럿은 사실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이제 태클을 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플래그가 나오면서 좀 경기 분위기가 좀 묘해졌습니다. 이거는 뭐 완벽한 쐐기였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쐐기입니다. 이거는 100번 해도 100번 쐐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오프닝 때 그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투아에 2주 연속 나왔던 이 컨커션 프로토콜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 이제 러핑 더 패서 반칙이 좀 과하게 많이 불려졌고 그중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지난주에 나왔더라면 그냥 쐐기로 기록됐을 거예요. 사실 뭐 정상적으로 이제 쐐기로 판정이 나왔다면 펠컨스가 타임아웃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뭐 시간도 뭐 3분 가까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충분한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이제 역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결국 퍼스트다운이 갱신이 됐고 뭐 브레디가 남은 시간을 잘 태우면서 이제 펠컨스가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전에 그 디펜시브 인터페리언스가 안 불린 플레이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어느 팀이 이제 이 판정으로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긴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네, 그게 둘 다 불렸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냥 벅스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된 판정이었다에 음. 대한 건 좀 확실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경기를 지켜보던 펠컨스의 코칭 스태프나 또 이제 중계를 하던 커멘테이터들도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이건 말도 안 되죠, 진짜. 경기 후에 이제 이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브래디가 질문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나는 플래그를 던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던진 거 아니야. 네.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브래디는 아니니까 뭐 완벽하게 이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행간의 의미를 추측을 해보자면 브래디 스스로도 이 판정에 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나.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였고 사실 이제 브래디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혼설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둘 다 선임을 했죠. 3주 만에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드 위에서도 사실 에런 로저스, 패트릭 마홈스라는 이제 라이벌들과의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뭐 집에서나 경기장에서나 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좀 뭐 이날 승리가 좀 작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브래디가 이날까지 패했다면 이제 2002년 10월 이후에 첫 3연패 위기였어요. 네, 근데 뭐 그 위기에서도 벗어났고 뭐 커리어 펠컨스 상대 전승 기록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펠컨스는 이제 이날 이제 칼 피츠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고 또 그 코드르 패턴슨 선수가 IR에 올라가면서 이제 나오지 못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없었던 부분이 좀 크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나 이제 이 러싱 공격의 중심이었던 코드르 패터슨 선수가 빠지고 나서부터는 공격 자체가 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었거든요. 사실 뭐 마리오타가 지금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어떤 뭐 캐리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패터슨이나 뭐 칼피츠, 뭐 드레이크 런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한데 그 중에 지금 두 선수나 빠졌다 보니까 좀 뭐 여하이 공격이 좀 풀리지를 않았고 뭐 이제 구영희 선수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날도 사실 엑스트라 포인트는 성공을 했지만 52야드 필드골을 놓치면서 다소 좀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영희 선수가 5경기를 치렀는데 100% 킥을 성공했던 2경기에서는 팀이 이겼고 한 번의 미스들이 있었던 3경기에서는 모두 좀 패하는 좀 공교롭게도 이제 그렇게 좀 뭐 흘러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3패가 모두 구영희 선수의 책임이냐 하면 이제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영희 선수가 뭐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프로볼에 선정됐던 시즌보다는 폼이 조금은 내려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키커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개막전에서 좀 블락을 당했던 거에 대한 좀 약간의 상처 이것이 좀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심리적인 좀 재충전, 좀 회복의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또 고영희 선수의 클래스는 이미 또 증명이 됐으니까 컨디션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영희 선수가 빨리 좀 폼을 되찾기를 한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1대 17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카슨 웬츠다운 마무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네요. 정말 한 끗 차이로 경기를 내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상대 진영 레드존 그것도 2야드 지점에서 카슨 웬츠가 또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경기를 같이 던졌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저는 카슨 웬츠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뭐 적어도 이제 초반 5경기에서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이고 웬츠가 아니었다면 워싱턴이 그래도 1, 2승 정도는 더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뭐 시즌 초반입니다. 네, 저도 냉정하게 테일러 하이니키 선수를 선발 쿼터백으로 쓰는 게 낫지 않았나. 그리고 콜츠에게 줬던 그 픽으로 드래프트를 잘했으면 적어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 2승은 더 거둘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픽 날렸죠. 네. 경기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론 리베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NFL 이스트에서 좀 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쿼터백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카슨 웬츠가
잘하지 못했던 거와는 별개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지금 뭐 쿠퍼 러시 선수가 선발로 나선 4경기에서 모두 이제 승리를 가져간 카우보이스긴 합니다만, 쿠퍼 러시가 팀을 캐리해서 이겼냐? 아니거든요. 지금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캐리하고 있는 건 지금 마이카 파슨스 선수가 이끌고 있는 수비팀이거든요. 그리고 이글스가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글스가 전승 달리는 건 솔직하게 이제 이 트렌치의 힘, O라인, D라인, 이 양면에서 이 트렌치가 모두 상대 팀을 상대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전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먼저 자이언츠 경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이언츠 왜 이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데니얼 존스 때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쿼터백 차이는 아닙니다. 이거는 리베라 감독이 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쿼터백의 문제가 없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감독이 주전 쿼터백을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한다는 것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수단과 왼측에 사과를 했다라고 이제 오늘 기사가 떴었는데, 저는 이미 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트러블이 오픈이 되고 나면 봉합할 수 없는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리베라가 나가던가 웬츠가 나가던가 둘 다 나가던가 이런 식의 안 좋은 결말로 끝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 정도로 오픈이 되고 나면 뭐 현지 언론, 뭐 팬들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뭐 감독이나 선수들에게는 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시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 라이벌들과 좀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커맨드스가 사실은 이제 뭐 D라인의 힘으로 좀 뭐 이겨내야 되는 팀인데 뭐 체이스 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영 하나 없다고 이 정도까지 무너질 건가?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커맨더스가 원활하게 뭐 공수 양면에서 경기가 흘러가지 않고 있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지난 시즌 3라운드에서 뽑았던 디아미 브라운 선수가 데뷔 이후에 첫 100 리시빙 야드에 데뷔 첫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는데, 특히나 두 번째 터치다운은 왼손으로 잡아내는 원핸드 캐치였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줬고, 이 선수가 뭐 지난 시즌 초반에 기회를 좀 받긴 했습니다만 초반 몇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제 스냅을 많이 받지 않았고, 스냅을 좀 받았어도 거의 그 스페셜 팀에서 받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기회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경기에서도 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서 앞으로의 활약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공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좀 또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사실 개막전에서 뭐 기분 좋게 승리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4연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6주차 떨세 나이 풋볼 이제 베어스와의 경기를 이제 할 예정인데 여기서는 좀 반드시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탄스는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데릭 헨리만 막으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팀이다라는 것이 좀 보이고 있어요. 뭐 데릭 헨리를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헨리만 막으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의 승률은 담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팀이 돼버렸습니다. AJ 브라운이 있던 시절보다는 확실히 이제 공격력의 이 파괴력이 좀 덜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스탯상으로도 보면 이제 데릭 헨리가 100 스크리미지 야드 이하로 묶였던 첫 2경기는 모두 패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100야드 이상을 기록한 이 최근 3경기는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것도 다 원 포지션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데릭 헨리랑 AJ 브라운 선수가 모두 빠졌던 경기가 3경기인데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만 이겼고 페이트리어츠, 스틸러스 이 두 팀을 상대로는 경기를 내줬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패트리어츠와 스틸러스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강팀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팀들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면 올 시즌에 데릭 헨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 타이탄스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하면 이제 똑같이 지구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컨퍼런스 전체에서의 경쟁력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뭐 4번 시드를 차지해 봐야 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5번 시드에게 업셋을 당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그런 테네시의 좀 현재 전력이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뭐 달리는 말 위에서 이제 사실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대로라면 사실 플레이오프 올라가도 큰 의미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뭐 올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좀 내다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타이탄스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탄스와 커맨더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입니다. 37대 15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결국 이제 이 맨룰 감독이 올해도 지휘봉을 잡은 것이 참 놀라웠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었고 뭐 언제 잘리나 뭐 이 감독이 가장 먼저 좀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맨룰 감독이 결국은 해임이 됐습니다. 사실 이날 이제 홈 경기장을 찾았던 팬서스 팬들도 좀 뭐 팬서스의 경기를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맨룰을 경질하라 뭐 이런 이제 챈트를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데이비드 테퍼 구단주와 그 팬들의 어떤 뭐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 후에 해임을 했고 사실 2020 시즌에 이제 NFL에 입성할 때만 해도 좀 이례적으로 이제 7년 계약이라는 굉장히 장기간의 어떤 기간을 좀 보장받으면서 왔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새 시즌도 채우지를 못하고 이제 프로 무대를 다시 좀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맨룰이 이제 이번 시즌 1승 4패를 포함해가지고 팬서스에서 펼쳤던 38번의 경기 중에 11승 27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뭐 11승 27패라는 이제 기록 자체가 이제 세 번째 시즌을 맞는 게 좀 말이 안 됐던 그런 성적인데 뭐 어쨌든 결국은 뭐 맨룰 감독이 해임이 됐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비 쪽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뭐 스쿼드에 투자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쿼터백을 좀 올바로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 2020 시즌에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 그다음에 21 시즌에 샘 다놀드,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까지 매년 주전 쿼터백의 교체가 있었어요. 네. 사실 그거 자체가 뭐 팬서스 공격이 얼마나 안 풀렸는지를 뭐 그대로 보여주는 이제 지표가 아닌가 싶은데 어느 선수 하나 결국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있고 사실 팬서스가 이제 젊고 유망한 디펜스 선수들을 많이 갖춘 거에 비해서 오펜스는 좀 많이 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샘 다놀드를 데려오지 않고 뭐 안 그래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맷 존스를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도 뽑지 않고 샘 다놀드를 데려왔던 부분부터 이게 모든 게 다 꼬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거를 좀 살펴보면 그래도 이제 수비가 괜찮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도 좀 이제 리빌딩에 들어가면서 좀 좋은 자원들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일단은 뭐 잠정적으로는 좀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쿼터백과 리시버진에 대한 좀 개선만 이루어진다면 팬서스가 뭐 그렇게 또 만만한 팀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세인츠, 펠컨스가 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벅스도 이제 브래디가 조만간에 팀을 떠나게 되면 또 급격하게 이제 리빌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구 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팬서스가 빠르게 자기들만 좀 재정비를 하면 생각보다는 빨리 올라올 수도 있는 환경이다. 네. 그래서 좀 NFL 감독직을 차지하고 싶은 뭐 잠룡들에게는 팬서스 감독이란 자리가
그래도 꽤나 괜찮은 조건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션 페이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 맥카프리를 위시한 그 주요 선수들을 파이어 세일을 할 것이다 이런 소문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팔아서 드래프트 픽을 받아 와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 넘버 3픽 이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펜서스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뽑고 거기다가 루키 선수들로 그 옆을 채운다 이런 계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새 판을 짜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번 시즌 트레이드 마감 시한 혹은 뭐 다음 오프 시즌에 좀 펜서스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남은 시즌은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일단은 그 스티브 윌크스 이제 원래 펜서스의 디펜시브 패스 게임 코디네이터를 하던 인물을 이제 감독 대행으로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필 스노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도 이번에 같이 좀 해임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는 알 홀컴, 그러니까 원래 디펜시브 런 게임 코디네이터를 하던 인물을 또 한 단계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크스와 홀컴 체제로 이제 남은 잔여 시즌을 치를 것으로 보이고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로 개선이 될 것이냐면 좀 선뜻 예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주전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번 5경기에서 거의 최악의 뭐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데다가 또 부상으로 몇 주간 또 결장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네. 하인클 스프린 부상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원래는 샘 다놀드가 다시 좀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다놀드도 부상. 그리고 그러면 아예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줘볼까? 신인 맥코랄 IR 부상. 그러다 보니까 PJ 워커밖에 지금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뭐 이 선수가 이제 XFL 출신으로 뭐 나름 이제 종종 뭐 교체나 뭐 백업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던 선수인데 뭐 이 선수가 프랜차이즈를 이제 단숨에 뭐 끌어올릴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향후 2주간 지금 램스, 벅스를 지금 만나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은 일정들이 계속해서 펜서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나이너스는 이제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리드를 놓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러닝백 제프 윌슨 주니어 선수가 41야드짜리 빅플레이를 포함해서 120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또 펼쳤었고 수비진은 6개 색, 하나의 픽식스를 만들어내면서 거의 뭐 메이필드를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수비를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나이너스가 이번 시즌 5경기에서 상대에게 20점 이상 허용한 경기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예, 그만큼 좀 압도적인 수비의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NFC 웨스트의 다른 팀들이 모두 패하면서 나이너스가 이제 지구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는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날 경기에서 좀 부상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좀 칼 셰넌 감독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너백 임매뉴얼 모슬리가 사실 이날 픽식스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뭐 활약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엣지 러셔 닉 보사나 키커 로비 굴드, 디펜시브백 지미 워드 같은 선수들도 부상으로 이제 중도에 좀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지금 부상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 모슬리를 잃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이너스에게는 꽤 큰 전력 손실입니다. 네, 이미 뭐 주전 쿼터백 트레이드에서 사실은 뭐 전력의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뭐 지금 또 이 지미 가로폴로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랜스 선수가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의 마이너스는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든 랜스가 또 이탈을 했고 여기다 모슬리도 이탈을 했고 뭐 추가적인 이탈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 살펴봤고 다음 살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0대 17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승부는 키커 차이로 갈렸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5승 무패로 시즌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글스 프랜차이즈 역대 3번째 기록이라 그래요.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7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을 했었던 이글스였는데 올 시즌 이 무패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그 돌핀스의 무패 우승 멤버들이 언제 또 샴페인을 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글스가 지금 리그 유일의 무패 팀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글스 행보가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제일런 허츠가 239야드에 61 러싱 야드 그리고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런 허츠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라인을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이날 허츠가 만들어내긴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이 모두 이제 1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라인 특히 이제 그 블락커들이 럭비 스크림을 짜듯이 이제 정말 완전 상체를 죽이고 들어가가지고 상대 라인 밀어내면서 쭉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1야드를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힘으로 길을 터주는 모습. 이거는 허츠의 터치다운으로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 지분은 라인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풋볼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1야드 미만의 거리 때문에 뭐 울고 웃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 라인의 힘이 더 뭐 승부의 키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글스가 이제 그런 힘들을 좀 바탕으로 이렇게 이런 승부처들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오라인만 좋냐 아니면 D라인도 굉장히 좋아요. 이는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D라인이 올 시즌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색뿐만 아니라 쿼터백 프레셔, 허리 이런 이제 지표들에서도 모두 리그 5위 안에 들어가는 기록들을 이 D라인들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O라인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D라인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양쪽의 트렌치가 모두 상대의 이 라인을 압도하면서 이글스가 현재까지 전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근본이 되고 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맨날 트렌치가 근본이다, 라인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 시즌의 이글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근본이 확실하게 좀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계속 이글스의 라인이 뭐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뭐 허츠도 조금 이제 여물지를 못했었고 네. 스킬 플레이어진에서도 이제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인의 어떤 강함을 어떤 승리로 이렇게 바꿔내지를 못하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AJ 브라운도 왔고 제일런 허츠도 조금 더 리그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너지들이 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제일런 허츠 선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허츠가 팀에 승리하는 데 기여를 분명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허츠가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오라인 말씀해 주셨던 스킬 플레이어진들 뭐 이런 선수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허츠가 팀을 캐리하지 않더라도 그 팀 자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팀으로서 굉장히 좀 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뭐 나름 또 업셋을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순간에 이제 키커의 부진으로 좀 그 기회들을 잡지를 못했어요. 네, 이날 이제 그 마지막에 동점 필드골 기회가 있었습니다. 43야드짜리 필드골 기회였는데 와이드 라이트가 되면서 그냥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의문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날 선발 키커로 나섰던 선수가 맷 아멘돌라인데 3주차에 캔자스시티 유니폼을 입고 34야드짜리 필드골 엑스트라 포인트 실패를 해서 경기를 조졌거든요. 근데 아무리 맷 프레이터가 지금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를 굳이 데리고 왔어야 됐나? 결국은 이 선수 때문에 경기를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100% 이 선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대체 자원을 좀 데리고 오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직전 경기를 조져갖고 방출당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안 조질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고 당장 2주 전에 경기를 조진 선수가 우리 팀에 와서 또 안 조질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안일한 어떤 선수 인선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단장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경기가 이제 카디널스의 홈 경기로 치러졌던 경기였는데 또 한 번 패배를 하면서 제 기록을 이제 경기 중에 봤었는데 홈 7연패인가요? 8연패인가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 중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홈에서 패배를 쌓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뭐 프랜차이즈의 어떤 인기나 흥행 면에서도 이제 분명히 좀 안 좋은 소식이다. 네. 그리고 홈에서 사실 시즌의 절반의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홈에서 자꾸 이렇게 좀 패배가 쌓여 나간다는 거는 뭐 분명히 좋은 사인이 아니죠. 네. 뭐 역시나 그 부분에는 이제 약쟁이 친구가 빠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뭐 카일러 머리 선수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루키 컨트랙트거든요. 내년 시즌까지는 이제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연장 계약을 맺은 그 크고 아름다운 계약이 실행이 되는데 24년부터 당장 이제 연간 4천만 달러의 계약이 시작이 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 캡이 좀 넉넉하지만 그 2024년부터는 당장 캡이 좀 빡빡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더 좋은 선수단이 있을 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발전이 조금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필름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좀 더 한 단계 스텝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점도 그리고 단점도 좀 명확한 선수라는 생각인데 단점에 대한 개선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되지를 않다 보니까 좀 말씀해주신 이제 기량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이야기들을 들을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발이 더 빨라질 수는 없고 어깨가 더 강해질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충분히 인간의 어떤 운동 능력을 뛰어넘는 뭐 어떤 그런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깨는 쓸수록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뭐 선천적인 키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뭐 필드 중앙을 좀 공략하는 거나 또 이제 어떤 경기장 바깥에서의 어떤 충분한 뭐 학습과 연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상대를 분석하고 뭐 그런 약점들을 메워 나가는 노력들이 좀 이제는 좀 뭐 옵션이 아니라 좀 필수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제걸츠 선수가 이적 이후에 친정팀을 만나는 첫 경기이기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이 경기에선 48야드 뭐 이렇다 할 그 존재감을 많이 보여주지는 또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친정팀 선수들을 반갑게 또 만났었던 제걸츠 선수였고 어쨌든 이제 카디널스가 올 시즌 3패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즌 초반의 행보를 보면서 강팀 판독기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칩스랑 램스, 이글스 이 세 팀에게는 패배를 했고 레이더스, 팬서스 이 두 팀에게는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전에 그 정찬성 선수가 한참 활약하고 이제 최도 선수가 이제 UFC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UFC 패더급에서 이제 컨텐더 판독기 이제 상위권 문지기 역할을 했었던 컵 스완슨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컵 스완슨과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 다음 주가 이제 2승 3패를 기록하는 시옥스거든요. 시옥스가 강팀일지 아니면 시옥스가 약팀일지 다음 주에 좀 판독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옥스의 지금 수비진의 상태가 좀 뭐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카일러 머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마음 놓고 좀 뛰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렇게 이글스와 카디널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LA 램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22대10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개막전까지만 하더라도 덱 프레스캇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했고 경기도 완패를 했었기 때문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올 시즌 조졌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쿠퍼러시라는 또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팀을 연승가도로 이끌 거라고는 기대하신 분들도 생각하신 분들도 많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자이언츠가 가장 좀 놀라운 행보를 보이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레스캇의 부상 이슈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쿠퍼 러쉬의 이야기는 분명히 좀 신데렐라 스토리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승리의 주역은 이제 수비와 스페셜 팀이었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이제 드마커스 로렌스가 펌블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선취점을 만들어냈고 다음 수비에서도 이제 펀트 블락까지 해내면서 연이어 좀 램스를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쿼터 중반에 잠시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었지만 뭐 토니 폴라드의 이제 빅플레이로 다시 리드를 잡은 뒤에 후반에 또 추가적인 이제 2개 턴오버를 추가로 유발을 하면서 뭐 그대로 승기를 굳혔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어요. 네. 뭐 저는 사실 뭐 여러 선수들이 다 좀 공헌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날은 도렌스 암스트롱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날 뭐 두 번의 수비에서 펌블 유도, 펀트 블락 이 선수가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반 기세를 잡는데 이 암스트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카우보이스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갔던 그런 경기였고 이제 쿠퍼 러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앞선 경기들만큼의 좀 인상적인 활약은 아니었어요. 뭐 패스 시도도 16번밖에 없었고 뭐 102야드에 그치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떤 뭐 폭발적인 뭐 마홈스나 뭐 그런 선수들처럼 뭔가 터치다운을 막 3개 4개 꽂아 넣으면서 뭐 다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네. 이 대체 선발로 나선 4경기에서 지금 본인이 기록한 턴오버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그리고 지금 카우보스의 수비가 꽤나 잘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쿼터백과 함께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뭐 직접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쿠퍼 러쉬 선수 보면서 예전에 그 SK T1에서 뛰었던 이지훈 선수의 아지르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고 이렇진 않지만 수성의 대가 이기고 있는 경기는 무조건 이 뒤집히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그 이지훈 선수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 이 쿠퍼 러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리 존스 영감님이 덱 프레스캇을 빨리 복귀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로 이제 공을 쥘 수 있으면 그때 복귀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이 당초에 부상을 당했을 때와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프레스캇이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댈러스가 만약에 다급한 상황이었으면 당장 6주차부터 이제 무리해서라도 좀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뭐 쿠퍼 러쉬가 계속해서 팀의 승리로 뭐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댈러스도 이제 그 시기를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상대가 전승을 달리고 있는 이글스와의 또 중요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안고 변화를 가져가기보다는 일단은 쿠퍼 러쉬 체제로 한 경기를 더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프레스캇이 이제 복귀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뭐 프레스캇이 이제 워낙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누적으로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프레스캇에게 다시 기회가 갈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근데 조금 반대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글스 만나가지고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글스를 이긴다? 저는 쿠퍼 러쉬가 계속 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 예전에 그 지금 토니 로모가 덱 프레스캇에게 쿼터백 자리를 물려줄 때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토니 로모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만 결국은 우승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루키 시즌에 덱 프레스캇 그리고 러닝백 이지키엘 엘리어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그 자리를 사실상 이제 프레스캇이 계승을 했단 말이죠. 쿼터백을 계승하는 중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게 지금 시점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7주 차에 프레스캇이 복귀를 한다. 그래서 기회를 얻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프레스캇이 뭐 과거에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팀을 계속해서 승승장구로 이끌면 뭐 프레스캇의 뭐 확고한 주전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한 2경기, 3경기 정도 프레스캇이 연패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쿠퍼 러쉬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 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댈러스 카우보스의 주전 쿼터백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시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다음 주 이글스와의 경기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램스는 글쎄요. 시즌 초반만 보면 그 저희가 행오버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승을 한 팀이 그 다음 시즌에 어떤 그 선수단의 동기부여의 저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들 하곤 하는데 모든 스포츠를 이 통틀어서 이제 공유가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슈퍼볼 행오버를 램스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막전 패배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승률이 5할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경기를 보면 원래 이제 자신들이 계획했던 주전 오펜시브 라인맨 5명 중에 3명이나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러싱 게임도 되질 않았고 뭐 쿼터백 스태포드에 대한 보호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는 쐐기를 5번 당했고 팀 전체적으로 러싱 시도를 15번 했는데 38야드 전진에 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도당 3야드가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저조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쿠퍼컵이 이제 75야드 터치다운을 하나 만들어낸 장면을 제외하면 이날 소파이 스타디움을 찾았던 램스 팬들이 좀 기분 좋게 지켜봤을 만한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이제 5경기를 치렀는데 애틀랜타를 상대로 이제 31점 득점을 했었던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4경기에서 모두 이제 20점 이하로 묶이면서 지난 시즌의 어떤 그 폭발적인 공격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시즌 전 구상했었던 뭐 캠 에이커스, 데럴 핸더슨의 이제 이 러닝백 듀오가 제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올 시즌 제 합류한 앨런 로빈슨 선수가 또 완전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패싱 게임도 사실상 뭐 쿠퍼컵 제외하고 나면 패싱 게임, 러싱 게임 이 양면의 이 공격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앨런 로빈슨이 지금 생각보다 팀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좀 결정적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는 그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에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해주신 뭐 펜서스가 파이어 세일을 한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뭐 펜서스에 있는 선수들 좀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램스가 이제 항상 드래프트보다는 이제 공격적인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유지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또 뭐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램스의 크리스찬 맥카프리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펜시브 라인이 아니라 이제 러닝백을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왜냐면 지금 당장 그 아무리 조진 팀이라고 해도 오펜시브 라인에서 기둥을 뽑아줄 수는 없거든요. 랩 태클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사실상 뭐 지금 마지막 그 해가 아니면 트레이드로 건네줄 팀이 많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준척급의 랩 태클 중에 지금 팀을 옮길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냉정하게 오라인 보강은 좀 어렵다. 위트워스의 빈자리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지만 다른 팀에서 누굴 데려와서 메울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데드라인에 맞춰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데려와서 공격 쪽에 좀 힘을 더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뭐 또다시 많은 1라운드 픽을 소모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부상이 워낙 많았으니까 야 근데 또 부상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싸게 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뭐 램스가 과연 그런 뭐 파격적인 결정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단 다음 주에 펜서스를 만납니다. 펜서스가 지금 뭐 감독이 해임되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 그다음에 베이커 메이필드도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램스 입장에서는 좀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7주 차에는 조금 이르게 이제 바이위크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팀을 좀 재정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음. 네, 그래서 일단 펜서스전을 좀 잘 치르고 이후에 좀 반전을 뭐 노려봐야 되는 션 맥베이 감독입니다. 네, 이렇게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LA 램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였던 신시내티 벵갈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19대 17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 전까지 이제 2승 2패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던 양 팀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구 라이벌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는데 레이븐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3승째를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스틴 터커는 신입니다. 이날도 58야드 필드골, 43야드 역전 끝내기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에게 이제 승리를 안겨줬고 이날 4개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팀 승리를 사실상 이 저스틴 터커가 캐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영애 선수가 최근 몇 년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또 올해는 약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 키커라는 포지션에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뭐 이런 걸 좀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 저스틴 터커의 위대함을 한 번 더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영애 선수가 프로볼 수상을 했던 시즌 같은 그런 시즌을 지금 거의 한 10몇 년째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반면에 이제 라마 잭슨 선수는 여전히 좀 아쉬운 느낌인데 진짜 패스 상황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이 너무 구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탑 티어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느리고 올 시즌 이제 스냅 이후에 릴리즈까지의 그 시간을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넥스젠 스탯이라고 NFL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제 그 기록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스냅 릴리즈까지 3.04초입니다. 근데 이게 뒤에서 4등이에요. 더 느린 선수들이 잭 윌슨, 저스틴 필즈, 데니얼 존스거든요. 근데 잭 윌슨은 이제 그 복귀 이후에 지금 2경기 치렀으니까 그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고 저스틴 필즈와 지금 데니얼 존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대표적으로 못하는 지금 쿼터백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패스만 한정해서 라마 잭슨이 얼마나 좋지 않은 패서인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여전히 러싱이 좋고 이 선수가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리그에서 뭐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올라 있는 그런 쿼터백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패스 정확도도 너무 떨어지고요. 인터셉션이 나왔던 장면만 봐도 사실 열린 상황이었는데 패스가 너무 높게 오면서 또 인터셉션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3쿼터 초반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도 터치다운이 될 수 있었는데 패스가 높게 오면서 또 길게 오면서 결국은 터치다운이 되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이날 이제 10야드 이상의 패스를 보면 8개를 시도했는데 5개 실패, 인터셉션 하나. 그러니까 이제 짤짤이 패스 외에는 사실상 이 장거리 패스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좀 나오고 있고 뭐 여전히 뭐 그 러시어로서는 최상급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패서로서는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런으로 나가서 적당히 짤짤이 패스로 나갔을 때 터치다운까지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 팀에는 저스틴 터커라는 또 역대 최고의 키커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의 좀 그 가불기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상대 진영 한 30야드, 35야드 부근까지만 전진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3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가불기처럼 작용을 하는 팀인데 만약에 라마 잭슨이 다른 팀으로 갔을 때 그때도 이런 식으로 팀을 공격을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마 잭슨한테 사실상 레이븐스가 최적화된 팀이고 다른 팀을 떠나면 지금 갖고 있는 강점들까지 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라이너스처럼 좀 창의적인 러싱 스킴을 활용하는 팀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뭐 칼 셰넌이 좀 잘 써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라마 잭슨이 지금 볼티모어에 있는 것이 사실 궁합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볼티모어에 2억 달러가 넘는 제안을 지금 한번 거절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뭐 남은 기간 동안 뭐 재계약 협상에 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윈윈이 되는 선에서 딜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뭐 패스를 좀 더 잘했으면 저는 진짜 배짱 장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배짱 장사를 하기에는 갖고 있는 물건이 좀 이렇게 어딘가 좀 낡고 좀 망가져 있고 약간 기스가 나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적절한 가격에 레이븐스와 잘 이렇게 쇼부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레이븐스 같은 경우는 뭐 수비진의 힘이 굉장히 좀 돋보였던 그런 경기였다고 또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네. 이날 뭐 패트릭 퀸 선수도 인터셉션 기록했고 수비 전반적으로 총 5번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버로우의 패스 공격을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색 3개, 쿼터백 히트 5개. 뭐 버로우 자체를 그냥 공략을 하면서 신시내티의 공격을 원천 차단을 했었는데 뭐 레이븐스 세컨더리가 사실 저희가 시즌 시작 전에 이 프리시즌 이 프리뷰를 하면서도 리그 최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 이제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좀 세컨더리가 좀 부진하면서 다소 좀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제 시즌을 치러 가면서 그래도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조버로 선수의 올 시즌 전반적인 모습이 루키 시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로우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드러 맞는 모습이. 그러니까 오라인이 계속해서 이 지켜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털리고 쌩 맞고 쿼터백 히트 당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조버로 아니라 조 몬테나가 와도 경기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물론 이제 그 벵갈스가 오라인에 돈을 안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걸 비싸게 주고 사 와서 우리는 돈 썼으니까 괜찮다라고 자위하는 것만큼 경기력에 도움 안 되는 일도 또 없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시즌 전만 해도 나름 알짜 선수들을 잘 사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선수들의 어떤 기존의 클래스의 문제였다기보다 뭔가 지금 어떤 조합상의 시너지가 좀 안 나는 것은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선수들이 전혀 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거기다 이제 이날 D라인도 좀 문제였습니다. 이날 정말 이 레이븐스의 러싱이 뭐 워낙 좋긴 합니다만 살살 녹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날 전체 21번의 런 디펜스 상황에서 101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허용을 했는데 이날 평균 4.8야드를 허용했으니까 사실 좀 그 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벵갈스의 문제는 지난 시즌 보여줬던 어떤 공격 파괴력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저는 이제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말 체이스가 1년차만큼의 어떤 뭐 존재감, 뭐 상대를 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는 게 좀 현재 벵갈스의 부진의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이후에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말 체이스인데 물론 마이애미전에서 뭐 81야드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기대만큼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3경기에서도 54야드, 29야드, 50야드 계속해서 이제 좀 이 저조한 공격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넘버원 리시버가 계속 이렇게 묶인다는 건 벵갈스로서는 좀 큰 고민이 될 것 같고 자말 체이스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 소포머 징크스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벵갈스가 정규 시즌에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팀은 또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체이스가 살아나야 벵갈스가 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체이스가 좀 빨리 살아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앞서 램스도 뭐 슈퍼볼 우승 징크스에 좀 시달리면서 2승 3패 뭐 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슈퍼볼의 파트너였던 벵갈스도 지금 2승 3패로 좀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팀 모두 다시 슈퍼볼에서 만나도 이상하지 않을 전력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네. 지금으로서는 좀
다시 만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두 팀이 다른 느낌인 거는 램스는 좀 대책 없이 패배를 하는 느낌이라면 벵갈스는 좀 아쉽게 패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뭐 올 시즌 이제 3패를 당했던 경기들을 돌아보면 스틸러스전에서 23대 20 석점 차, 카우보이스전에서 20대 17 석점 차, 그리고 이번 레이븐스전에서 19대 17 2점 차로 모두 이제 필드골 이내로 이제 경기를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배로 기록이 되긴 합니다만 경기 내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뭐 최악은 아니었다. 하지만 좀 아쉬움은 더 많이 남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끗 차 패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호흡부터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기였죠. 먼데이나잇 풋볼이었던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30대 29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점점 더 이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칩스가 전반전에는 좀 열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나름 좀 대열을 잡을 기회였는데 놓치고 말았고, 다반테 아담스의 58야드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조시 제이콥스도 이제 맹활약을 했던 이제 경기 초반에 17대 0까지 앞서 나갔던 레이더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좀 뭐 이번에는 좀 레이더스가 좀 반전을 일으키겠다 생각을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트래비스 켈시를 레드존에서 제어하지 못했던 거, 이것이 좀 결정적인 원인이 되면서 이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켈시가 이날 이제 뭐 7번의 리셉션, 야드도 25야드. 이 숫자들은 특별하진 않습니다만 이날 터치다운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레드존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우리가 이제 마홈스와 켈시의 호흡, 그다음에 두 선수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저희도 아는 이 선수들의 클래스와 어떤 커넥션이라면 칩스를 상대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가장 경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날 그 4번의 터치다운 뭐 플레이들을 이제 다시 살펴보면 켈시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비와 붙어 있어도 한 명의 수비만 붙어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켈시는 이제 더블 커버리지를 당연히 붙이고 가도 뭐 막기가 쉽지는 않은 선수인데, 글쎄요, 무슨 자신감으로 계속해서 켈시에게 1대1을 붙였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거 아닐까요? 막을 수 없으면 안 막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경기 내에서 당하는 거를 눈으로 직접 봤다면 후반전에라도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전술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거를 좀 뭐 놓쳤던 것이 레이더스의 페인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조시 맥데니얼스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역량의 한계를 점점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사실. 덴버에서 실패를 했고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나면 감독 제의는 절대 안 올 겁니다. 앞으로 평생 안 온다고 제가 거의 장담을 해도 좋을 것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패츠의 종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이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뭐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 팬분들도 이제 그 빨리 좀 보내기를 이제 슬슬 바라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사실 뭐 앞서 켈시를 뭐 제대로 막지 않은 것도 코칭 스태프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플레이 콜링도 분명히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종료 4분 30초를 남기고 이번엔 다반테 아담스의 48야드 리시빙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29대 30까지 추격에 성공을 했던 레이더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대부분의 뭐 감독들이라면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시도해서 일단 동점을 만들고 뭐 경기를 좀 리셋하자, 이렇게 좀 뭐 하는 게 좀 정상적인, 좀 더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기서 조시 맥데니얼스가 사실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한 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그대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캔자스시티 칩스 원정이었고
지구 라이벌인데다가 연장으로 간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의 경기력상 승리를 가져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쇼부를 본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이제 리그에서 한 3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거든요. 론 리베라, 브랜든 스테일리 그리고 조신 맥데니어스 정도만 선택할 그런 뭐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엑스트라 포인트로 가서 동점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노리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칩스도 이제 7점 차로 벌리는 터치다운을 성공하고 거기서 2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했다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칩스는 앞서고 있는 팀이고 맞아요. 이제 2포인트 컨버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2포지션으로 차이를 벌리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였고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실패를 해도 7점 차니까 원포지션에서 그대로 리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큰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한번 도박을 해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레이더스는 좀 리스크를 많이 떠안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맥데니얼스가 좀 그걸 좀 자극을 받아서는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 네. 이날 또 하나 이제 자극을 받았다가 좀 경기를 그르쳤던 선수가 있는데 데리카였습니다. 사실은 전반에 이제 그 58야드 다완테 아담스의 빅플레이 그 다음에 4쿼터에도 이제 48야드 리시빙 터치다운 성공을 시키면서 사실 이렇게 이제 접전으로 끌고 온 것도 데리카의 공헌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에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포스 앤 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물론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퍼스트다운은 갱신을 해서 좀 필드골 레인지 안으로 들어가서 데니얼 칼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네. 그 앞선 2번의 성공이 좀 도취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 2번도 2번인데 전반적으로 데리카 선수가 갖고 있는 성향이 또 약간 그 좀 그렇죠. 롱밤 성애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기 막판에 그런 성향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이제 폴스 앤 원에서 무리하게 뒷볼을 시도하다가 사실 좀 택도 없는 뭐 거리 뭐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뭐 그대로 좀 경기가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소 레이더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허무했을 만한 엔딩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4승 1패 기록을 하게 됐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트래비스 켈시 선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선수가 난입을 해서 디스 마이 도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또 하나 이제 좀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 다반테 애덤 선수가 이제 그 선수 라커룸으로 들어가다가 카메라맨을 밀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 좀 뭐 자신이 나름 맹활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팀이 승리를 하질 못하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이제 격양이 되어 있었고 네. 그 화풀이를 좀 엄한 카메라 감독한테 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분명히 좀 뭐 아담스의 뭐 명백한 좀 실수이자 잘못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저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굉장히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잘못했죠. 당연히 잘못했고 금융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네, 금융치료 받으면 좀 나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경기에서도 이제 크리스 존스의 러핑 더 패서 페널티가 좀 이슈가 됐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뭐 앞서 이제 템파베이 경기 때 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니까 뭐 더 뭐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로저 구델 커미셔너가 좀 나서서 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떤가. 네. 뭐 만약에 정말 룰을 바꾸겠다면 뭐 저는 그걸 원하진 않지만 네. 정말 바꾸겠다면 이제 시즌 중에라도 1000명을 하고 모든 경기 어떤 심판이 나서더라도 일관성 있는
판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NFL의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FL 사무국 차원에서 좀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고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팀과 선수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좀 제시해주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던 16경기 모두 살펴봤습니다. 3주 만에 이제 풋볼 얘기를 하는데 역시 풋볼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저도 오랜만에 했는데 또 약간 걱정을 했는데 네. 또 재밌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이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기 수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 예정인데 저희도 조금 더 컴팩트하고 조금 더 이제 나머지 경기들에 더 집중해서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6주차 경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